제발 제 딸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울며 의료진에게 매달려 있는 몽골 여성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호흡이 가빠진 채 의식을 잃어가는 어린 딸이 안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바트채책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딸 사라,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구리광산에서 일했고 저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라는 올해 11살이 되었고 아빠를 닮아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광산에서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날 밤늦게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광산으로 달려갔고 저도 사라의 손을 잡고 뛰어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빠가 어두운 곳에서 도와달라고 해요라며 울면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며 다짐했어요. 이제 사라만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 아이의 작은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내리며 헐떡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살짝 파르스름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의뢰 그런 일이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이의 호흡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에는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주저앉곤 했습니다. 마을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청진기로 아이의 가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큰 병원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울란바토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 혈액 검사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사라는 지쳐서 제품에서 잠들었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입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폐 조직이 서서히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뒤의 말들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치료법이 없다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번엔 절대 잃지 않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지냈어요. 사라는 산소 농축기에 의존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아이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삐삐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숫자가 85 아래로 떨어지면 응급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올까? 사라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아빠는 하늘에서 사라를 지켜보고 계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공부 중인 조카 에르덴이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사라 상태는 어떠세요? 에르덴은 서울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사라의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는데 치료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르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 정말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 보셨나요?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엑스레이도 찍고 조직 검사도 했는데 저는 에르덴에게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사라가 언제부터 숨쉬기 어려워했는지, 어떤 증세들이 나타났는지 말이죠. 이모,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에르덴의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초조했습니다. 혹시 더 나쁜 소식은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1시간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에르덴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희귀 폐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이 막 시작됐어요. 특발성 폐섬유화증도 대상 질환에 포함되어 있고요. 사라, 아직 기회가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
저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모,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만능 세포예요. 손상된 폐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아직 연구 단계지만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에르데나, 그런 치료가 정말 안전한 거야? 부작용은 없고, 이모,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상시험이라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사라 상태로는 에르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이모,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거지. 에르데나, 우리는 한국에 아무 연고도 없잖아. 그리고 한국은 분단 국가라서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이모, 한국이 위험하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서울은 정말 안전하고 의료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분단 국가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에르데나,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저는 계속 걱정을 쏟아냈어요. 이모, 임상시험이라서 치료비는 무료예요. 오히려 연구 참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항공료와 체류비만 있으면 되고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통역도 제가 하고 병원 예약도 미리 해드릴게요. 그래도 에르데나, 임상시험이라는 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실험용 쥐가 되는 건 아닐까?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에르덴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저도 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동물 실험과 안전성 검사를 모두 통과한 치료법이고 한국 정부에서 승인한 정식 연구거든요. 하지만 이모, 사라가 지금 상태로 계속 있으면 6개월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폐섬유화가 진행되면 호흡부전으로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최소한 희망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개월이라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모, 제가 서울대병원 폐질환 전문 교수님께 사라 케이스를 문의해봤어요. 나이도 어리고 다른 장기는 건강하니까 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세요. 정말 기회예요. 그날 밤 사라가 잠든 후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를 위해 한국까지 가야 할까요? 촛불이 흔들리며 남편의 얼굴을 비추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가자, 우리 딸을 위해 뭐든 해보자라고 했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사라가 깨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꿈에 아빠가 나왔어요. 아빠가 사라야, 엄마랑 멀리 여행을 가게 될 거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가 한국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에르덴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울란바토르 공항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사라는 휠체어에 앉아 산소통을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졌어요. 공항 직원들이 저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비행기 타는 거 무섭지 않을까요?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지만 아이 앞에서는 당당해야 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륙한 지 1시간도 안 되어 아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님, 도와주세요. 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행히 승무원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어요.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방송을 했고 한 승객이 나서서 사라를 돌봐주었습니다. 호흡이 너무 얕아요. 착륙할 때까지 산소량을 늘려야겠어요. 그분의 침착한 목소리가 그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3시간 30분의 비행시간이 마치 3년 같았습니다. 사라는 계속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했고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만 했어요. 제발 한국까지만 버텨줘.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사라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사라야, 사라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몽골에서 오신 환자분을 위한 의료진이 대기 중입니다. 에르덴이 미리 연락을 취해놓았나 봐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응급카트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사라 맞나요? 서울대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의사 선생님 옆에 통역사도 함께 왔어요. 지금 즉시 응급처치를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제발 제 딸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항 한복판에서 울면서 의료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금 산소 공급을 늘려드리고 있어요. 맥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었지만 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3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괜찮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차에서 사라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사라야, 이제 나을 수 있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놀랐어요. 몽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사라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에르덴이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조카는 많이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라야, 삼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에르덴이 사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급실에서 1차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에르덴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르덴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모, 가족이잖아요. 사라 삼촌인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의료진들이 사라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빨랐습니다. 몽골에서는 하루 종일 걸렸던 검사들을 2시간 만에 끝냈어요. 호흡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네요. 내일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해서 줄기세포 치료 적합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지금은 일단 호흡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날 밤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밤을 보냈어요. 사라는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요? 만약 치료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에르덴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고 다시 용기를 냈어요. 이모, 사라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해요. 담당 교수님이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사 시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사라 이제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주세요. 그때 휴대폰으로 사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꿈에 아빠가 또 나왔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천사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을 때 사라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밤새 산소 치료를 받아서인지 얼굴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엄마,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몽골어는 못하지만 손짓 발짓으로 다 알아주세요. 담당 교수님인 김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이 잡혀 있었어요. 에르덴이 통역을 해주었는데 김 교수님은 생각보다 젊고 친근한 분이었습니다. 사라의 폐 상태를 보니 확실히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많네요.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다른 장기는 건강해서 줄기세포 치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에르덴이 제 말을 번역해주자 김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손상된 폐 조직에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70% 이상의 환자들이 호흡 기능 개선을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설명해 주었어요. 물론 모든 치료에는 위험이 따라요. 감염 위험이나 면역 반응,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치료를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70%라는 확률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교수님, 만약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6개월이라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치료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제 아이는 포기 못해요.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또 소중한 사람을 보낼 순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싸워보고 싶었어요. 사라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할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11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사라야, 엄마가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사라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를 하기로 했어. 아파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금은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아프고 나면 다시 뛸 수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말했어요. 그때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어젯밤 꿈에 아빠가 또 나왔어요. 아빠가 사라야, 무서워하지 마. 한국 선생님들이 사라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사라도 치료받을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시술은 골수 채취였어요. 사라의 엉덩이뼈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과정이었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2시간이 2년 같았어요. 에르덴이 계속 옆에서 위로해 주었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이모, 골수 채취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에요. 김 교수님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고 지금까지 수백 건의 시술을 성공하셨어요. 에르덴의 말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사라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엄마, 아직 살아있어요? 였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면서 동시에 눈물이 났어요. 당연히 살아있지. 우리 사라가 얼마나 강한데.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희는 서울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에르덴이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줘서 사라와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사라는 김치를 보고 엄마, 이게 매워 보이는데 맛있어요 라며 의외로 잘 먹었습니다.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였는데 한국 간병인 아주머니가 사라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과도 친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제스처와 간단한 단어들로 소통하며 서로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줄기세포 주입 치료 날이 왔어요. 사라야,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아빠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거야.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감하게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줄기세포 주입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어요. 정맥 주사를 통해 배양된 줄기세포를 천천히 주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이 제게는 영원 같았어요.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치료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주입 완료됐습니다. 이제 23일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거였어요. 그날 밤 사라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뭔가 몸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아빠가 안아주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줄기세포 주입 후 첫 번째 밤이 가장 길었어요. 사라가 잠든 후에도 저는 1시간마다 깨어서 아이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숫자를 보며 88, 89, 90 조금씩 오르는 걸 보고 희망을 가졌다가도 다시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둘째 날 아침, 사라가 깨어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엄마, 어젯밤 숨쉬기가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였어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아이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김 교수님이 회진을 돌 때 사라의 상태를 자세히 검진해 주었어요. 청진기로 들어보니 호흡음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고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교수님의 신중한 말투에서 전문가다운 면모가 느껴졌어요. 셋째 날에는 좀 더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라가 화장실에 갈 때 평소보다 덜 숨가빠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하지만 넷째 날에는 다시 상태가 나빠졌어요.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서 체온을 재고 혈액 검사를 했어요. 면역 반응일 수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불안했어요. 에르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모, 그런 반응은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몸에서 치료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닷새째 되는 날,
드디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사라가 일어나더니 엄마, 오늘은 정말 숨쉬기가 편해요 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재어보니 9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8,588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는 처음이었어요. 김 교수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빠른 반응이네요. 보통 12주는 걸리는데 사라는 유난히 반응이 좋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서 회복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사라와 병원 로비에서 산책을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기 저 아저씨 등 뒤에 아빠가 서 계세요. 깜짝 놀라서 아이가 가리키는 쪽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사라야, 아무도 없는데? 정말로 있었어요. 아빠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라야, 이제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남편이 나타난 건 아닐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라의 산소 포화도가 95까지 올라간 거예요. 게다가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보라고 했는데 50m를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김 교수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서 이렇게 빠르고 확실한 반응을 보인 환자는 처음이에요. 에르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모, 사라가 정말 특별한가 봐요.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 속도예요. 그날 밤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의사가 될래요. 나처럼 숨쉬기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가 꿈에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 딸 다시 숨 쉬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틀 후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가 나왔는데 폐 조직의 섬유화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믿기 어렵지만 손상된 폐 조직이 재생되고 있어요. 줄기세포가 실제로 폐 조직으로 분화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이 사례를 국제학회에 발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라의 사례는 전 세계 의학계에 큰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사라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호흡 기능을 회복했어요. 산소 농축기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마스크 없이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병원 계단도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나은 것 같아요. 아빠가 하늘에서 바람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라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교수님은 거의 완치에 가까운 상태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앞으로 6개월간 경과 관찰을 해야 하지만 이 정도 회복이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날 밤 사라와 함께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다시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정말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3주차가 되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사라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3주 전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그 아이가 맞나요? 모든 사람들이 사라의 회복을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김 교수님이 특별한 검사를 제안하셨어요. 사라의 회복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가상현실 재활 시스템으로 폐 기능을 측정해보면 어떨까요? 이 시스템은 환자의 호흡 능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가상현실 재활센터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큰 스크린 앞에서 가상의 환경을 보며 다양한 동작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곧 신기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사라야, 화면 속 나비를 따라가 보렴. 천천히 걸어봐.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사라가 화면 속 꽃밭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3개월 전만 해도 계단 하나 오르기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사라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면서도 호흡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아파요. 숨도 안 차고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번엔 조금 더 빨리 걸어볼까요? 치료사 선생님의 제안에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 속에서 사라는 2걸음, 3걸음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산소도 없이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제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에르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안도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라가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나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픈 데 있어요?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아니야, 사라야. 엄마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사라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 되어서.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폐 기능이 정상 범위의 85%까지 회복되었어요. 이 정도면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85%라는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몇 달 전만 해도 30%도 안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병원 정원에서 사라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이가 꽃들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엄마, 꽃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숨쉬기 바빠서 냄새 맡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 사라는 모든 걸 다시 느낄 수 있어.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사라가 갑자기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꿈에서 말했어요. 사라야, 이제 엄마를 웃게 해드려.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셨거든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에르덴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사라가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에르덴이 말했어요. 이모, 정말 기적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 속도거든요. 김 교수님도 사라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어 하세요. 에르덴아,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니?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조카가 아니었다면 사라를 잃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모,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워낙 강한 아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삼촌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라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내가 완전히 나으면 몽골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아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집이 거기 있잖아. 그리고 사라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고 저도 한국을 떠나기 아쉬웠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머물 수는 없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에르덴 삼촌처럼 사라의 꿈이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물론이지. 사라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제가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라가 제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어요. 하늘에 있는 아빠와 병원에서 걷고 있는 자신, 그리고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랑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또 울컥했어요.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다시 얻은 희망에 집중하고 있는 사라가 정말 기특했어요. 퇴원을 앞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한 달 반 동안의 한국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고 계단도 2개씩 건너뛰며 올라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라 공주라고 부르며 모두들 아껴주었어요. 엄마, 오늘 김 교수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사라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지막 정밀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거든요. 김 교수님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폐 기능이 정상인의 9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도 섬유화 조직이 거의 사라졌어요. 에르덴이 통역해주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90%라니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였어요. 교수님, 정말 완치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을 섣불리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가능해요. 다만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 교수님이 사라에게 직접 설명해 주었어요. 사라야, 이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운동도 할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때 사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김 교수님께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나중에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에르덴이 통역해 주자 김 교수님이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물론이지. 사라가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때 우리 병원으로 와서 함께 일하자. 진료실을 나온 후 사라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처럼 숨쉬기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빠처럼 하늘로 가지 않게 하고 싶어요. 아이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11살 아이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다니 정말 많이 자랐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에르덴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사라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와, 공기가 정말 시원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깊게 숨 쉴 수 없었는데. 사라야, 이제 세상 모든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 제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 반을 돌아보니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사라가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하나씩 챙기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신 인형, 김 교수님이 주신 의사 가운 모형, 에르덴이 사준 한국 전통책들까지. 엄마, 이 모든 게 꿈은 아니죠? 사라가 갑자기 물었어요. 물론 꿈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 경험한 일이야. 그리고 사라가 정말 건강해진 거야. 제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퇴원 전날 밤, 사라가 잠들기 전에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 딸, 다시 숨 쉬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고 시원하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사라가 눈을 뜨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또 꿈에 나왔어요. 아빠가 사라야, 이제 다른 아이들도 도와줄 차례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숨을 나눠주렴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놀라면서도 감동받았어요. 남편이 정말 하늘에서 사라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아빠는 광산에서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하늘로 가셨잖아요. 나는 병원에서 사람들을 구할래요. 사라의 말을 듣고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빠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니. 이보다 더 값진 꿈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날 아침, 김 교수님과 의료진 모든 분들이 환송회를 열어주었어요. 사라야, 꼭 의사가 되어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김 교수님이 사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해 주었어요. 사라가 김 교수님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달 반 만에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운 사라가 기특했어요. 에르덴이 공항까지 배웅 나와주었어요. 이모, 사라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몸도 마음도 훨씬 강해졌고요.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아요. 에르덴아, 정말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제가 조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모,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사라가 의사가 되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도 있어요. 상상만 해도 기대돼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사라가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아, 고마워. 나에게 새로운 숨을 줘서.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숨을 나눠줄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의 한국 여행이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2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죽어가는 딸을 안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진 사라와 함께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라가 새 생명을 얻었고 저희 가족이 다시 태어났거든요. 사라야, 저기가 우리가 살았던 서울이야. 잘 봐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다시 올 거니까. 사라가 창문에 코를 대고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서울이 정말 예뻐요. 밤에 반짝반짝하는 불빛들이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주는 별빛 같아요. 3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사라는 한 번도 숨이 차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내식을 맛있게 먹고 승무원 언니들과 한국어로 인사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올 때와는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사라야, 정말 건강해졌구나. 바트채책, 고생 많았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우리 마을의 기적이구나. 한국에서 정말 좋은 치료를 받았나 보네. 사라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보, 우리가 돌아왔어요. 사라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사라도 아빠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아빠, 저 이제 숨도 잘 쉬고 건강해요. 하늘에서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사라는 학교에 복학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놀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사라야, 정말 다 나은 거야? 한국이 어땠어? 질문이 쏟아졌고 사라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친구들아, 나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사라의 당당한 선언에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담임 선생님도 사라가 정말 의젓해졌구나라며 기뻐해 주셨어요. 몇 주 후 에르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김 교수님이 사라 사례를 국제의학학회에서 발표하셨대요. 전 세계 의사들이 사라의 회복을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사라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신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라 덕분에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법이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한 달 후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사라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특히 숨쉬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숨을 쉬지 못해서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때 저를 살려준 김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숨을 나눠주고 싶어요. 사라의 발표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작은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확고한 꿈을 갖고 있다니 정말 대견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사라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라야, 의사가 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해.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과학도 공부해야 하고.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실 거고 에르덴 삼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사라의 의지를 보며 저도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지원해주겠다고 말이죠. 몇 달이 지나 겨울이 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교수님이 사라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사라가 한국 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모, 김 교수님이 사라를 정말 아껴하세요. 나중에 의대에 진학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인턴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에르덴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사라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사라야, 저 별들 중에 아빠도 있을 거야.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계실 거야.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의사가 되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공항에 다시 서게 된 건 1년 후였어요. 이번엔 정기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의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고 김 교수님은 사라의 완전한 회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사라야, 정말 완벽하게 나았어. 이제 의사가 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때 저는 사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숨을 빌려받았으니까 더 많은 숨을 나눠주자. 사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네, 엄마. 저도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숨 쉬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 모든 기적이 이곳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차례였어요. 아빠의 사랑과 한국의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말이죠.